21대 국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2021년 3월 9일입니다. 우와. 대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벌써요. 네. 자, 오늘 정치연구소는 대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선 얘기로 가기 전에 재보궐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LH 투기 문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등장으로 변수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네, 여당 입장에선 악재들이 터졌죠. LH가 생각보다 셉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또 이번 서울과 부산 유권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감점 요인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변창흠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이사 대책을 내놓고 네. 이걸 밀어붙이면서 시민들의 신뢰감을 만들어내려는 찰나.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그 일을 추진하는 주무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부 직원들이 이미 2017년, 2018년에 3기 신도시의 땅을, 그것도 농지를, 농사도 짓지 않을 사람들이 네. 묘목을 심으면서 사들여서 대출을 엄청나게 끼고 투기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대규모 의혹이 터진 거예요. 예. 결국 전수조사 들어갔죠. 네. 합동조사한 발표가 내일 나옵니다. 네. 근데 발표도 나오기 전에 특별수사본부가 또 꾸려졌죠. 네. 이게 모두 국민들의 좀 이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인데, 지금 재보선 한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안 남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게 수습이 될 것인가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이슈도 있지만 이제부터 이제 후보 간의 검증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중앙 이슈가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 짜기, 단일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컸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과거의 행적 이런 등등을 둘러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이제 후보 간에 이제 검증이 치열할 건데, 벌써 오늘 이제야 후보가 정해졌고, 그렇죠. 오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그렇습니다. 부동산 의혹 예, 나왔죠. 이것도 상당히 컸죠. 네. 물론 이제 사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일단 천준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후보의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 2008년도. 네, 그게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뭔가 그 셀프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어요. 36억 5천만 원을 상당히 배상받았다. 이제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LH 사건까지 이렇게 좀 맞물려 있어서 이 특혜 의혹, 또 그 내부자 정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 쪽도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고요. 반박도 했고 또 민주당에서 재반박하고 사건 양상을 좀 지켜봐야겠는데,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말고요, 현직 시장 중에 누가 우리 처갓집과 우리 집안에서 네네. 한 36억 정도 이렇게 배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지금 야당이 할 말이 없는 게,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죠. 뭐냐면 만약에 이 지역을 보금자리 주택이든 신도시든 혹은 택지, 공공택지 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현직 시장의 땅이면 네. 오비락, 네. 정말 이제 이런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마땅한 일이죠. 네. 근데 그 지역을 굳이 수용을 하는데 지금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비싸게 수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팩트가 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거 일파만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한 10여 년 전 일이지만 현재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정말 직원들이 모아 아름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여기 땅값 오를 거야, 그리고 투기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큰 손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행정의 주체, 서울시에 관한 한 최종 의사결정자. 그럼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예를 들면 LH 직원이 땅 투기 의혹 나왔을 때 바로 소환된 게 누구냐면 손혜원 전 의원이에요. 목포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의 건은 거기에 비했을 때 중한가 경한가 생각해 보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도 지금 LCT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LCT는 세워질 때부터 특혜 복마전 의혹이, 아닙니까? 네. 네. 과거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석연치 않게 이제 그 무혐의 처리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3억 줬다. 그 회장이, 이 회장이 전직 검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관계 인사들, 네. 그 지역의 언론사 대표 막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리스트가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부산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뜨거운 감자였고 당시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건이 어디로 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LH 그리고 또 LCT에서 또 불똥이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송대현님께서는 재산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나오지 말고 그 돈으로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아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돈이 많아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은데 돈 더 벌러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대선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심판이냐 2022년 대선입니다. 20대 대선입니다. 네, 2022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심판이냐 계속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정세 판단을 할 때 세력 선호도와 인물 선호도를 같이 봅니다. 항상. 네. 근데 세력 선호도는 양 진영에 대한 호감도 내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평평하냐 땅이 이걸 보는 건데 제가 볼 땐 지금 내년 대선은 팽팽합니다. 일단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야권 쪽 힘 그리고 사수하고자 하는 재창출하고자 하는 여권의 힘이 국민적 지지로 보면 거의 5대5다 팽팽하다. 그러면 나머지 변수는 인물 변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각 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 그리고 경선에서의 그 드라마를 창출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관건일 텐데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도 변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게 중요한 변수인데 대통령 평가는 저는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재반등의 그 소지가 늘 있거든요.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변수는 크지 않을 거고 그럼 결국은 인물 변수일 거다. 차기 대선은. 그렇게 본다면 인물에 앞선 후보가 뭐 한 4, 5% 이상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지난번 19대 대선처럼 문재인 대 홍준표 안철수 막 이렇게 쭉 했던 대선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때는 야권이 굉장히 분열됐었거든요. 보수가 분열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2년 대선하고 유사할 거다.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붙었을 때 비슷할 거다. 결국은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6, 7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양강구도 아닙니까?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좀 앞서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 6, 7월까지는 갈 거다. 그 뒤에 이제 변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구도하고 인물은 박시영 대표가 분석한 게 네. 일반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돌발 변수가 별로 안 보여요. 당분간은. 물론 이제 이 중후반 되면서 대선이 가까워오고 요동이 치면 뭐 예를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낙연 현 대표나 당권 내려놓죠. 정세균 뭐 총리나 혹은 제3후보나 뭐 어떤 이제 변수들이 있을지 이 야권은 조금 더 참담해요. 제가 보기엔 인물 문제에 있어서 네. 지금 유일 인물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아니죠. 윤석열 그동안 전 정치권에 총장이. 없던 인물이 이 야권 지지층의 지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가져다가 없던 대권 주자도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본인의 의지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던 후보를 급조해서 만들어내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현 정부의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걸 알고 왜 사퇴했는지도 알고 어떤 캐릭터, 어떤 주장을 가진 인물인지도 알고 그러면 이러한 인물이 자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야권은 이걸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느냐? 항상 우리가 구도, 세력, 조직을 하나로 놓고 인물이라는 중요한 축을 대권에서 하나로 놓으면 항상 얘기했던 한 가지는 이제 바람이라고 우리가 선거에서 부르는 건데 그걸 좀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시대 정신인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전국에 경제도 살려야 되고 2022년 이후에 우리가 지난 올해를 포함해서 2년간 잃어버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그냥 꾸역꾸역 2년 전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IT혁명, 또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걸 가지고 새 시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에너지 정책 다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 협약이 점점 이제 이상 기온을 잡기 위해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 지향으로 막 가야 되는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시대 누가 정신. 시대 정신을 말할 것인가? 네. 2022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고 정권 심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네. 그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겠지.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이걸 달라질 만들어야지. 수도 있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저는 시대 정신을 네 가지로 보는데 네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스트 코로나 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비전 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네.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 국민의 코로나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살자, 같이 살자.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공정과 정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대정신 하나를 딱 뽑았는데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증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각자의 비전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겠죠. 자,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을 던진 후에 지지율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망론을 야권에서는 막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요. 자, 깜짝 상승에 그칠까요? 아니면 야권의 후보로 우뚝 올라설까요? 일부에서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반기문 총장하고 비교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 총장 때는 나머지 후보들 그나마 좀 있었어요. 거론되는 반기문이 우뚝 섰지만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하면 그렇게 쓸만한 인재풀이 많지가 않아요. 때문에 대안부재 때문에 야권의 보수 야권의 대안부재 때문에 윤 총장의 지지율이 꽤 오랫동안 갈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추석 때까지는 갈 것 같아. 20% 내외로 뭐 좀 떨어지면 15%. 그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밑에 후보들이 치고 올라올 힘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때문에 15에서 20%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반짝 인기 그리고 타이밍이 LH 사건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진 국면의 사태가 이루어졌고요. 아까 대안부재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이 굉장히 극적으로 사실 조명을 했어요. 뭐 전날 언론 인터뷰 그 다음날 대구 고검 가는데 뭐 온 언론이 달라붙어서 생중계하고 재생하고 다시 보여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런 효과를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여론조사들이 실시돼서 지금이 굉장히 높은 시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빠지지 않는다. 시차를 두고 조금씩 조정이 되겠지만 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이다. 최영일. 근데 일단은 뭐 야권 지지층이 누군가에게는 표심을 행사해야 되는데 실제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그럼 누구 지지하느냐? 그럼 한 명으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 외엔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현재 야권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좀 오래 갈 거로 봐요. 강력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대안으로 본다면 홍준표 의원 무소속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더니 네. 재보궐 끝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죠.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겁니다. 파이팅을 해야 되니까. 네. 파이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본인의 존재감이 부각이 되는데 일단은 홍준표 의원은 우리들에게 특히 야권 지지층에게 너무 익숙한 인물이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이미 대권 선언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에서 윤석열 전 총장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달고 황교안 전 대표도 꿈틀했습니다. 꿈틀했는데 시장에 문제는 반응이 없어요. 이 뭔가 좀 여기에 편승해 보려는 노력이 보였는데 네. 차가워요. 시장에 반응이 없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차가워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여권 쪽도 이 윤석열 이 급부상하면서 맞춤형 후보? 수혜주가 과연 누굴까?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 캐릭터 상으로만 본다면 이재명과 추미애 아닐까? 강대강. 그리고 야권에서는 홍준표 이런 분들이 수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작년 11월에 이 코너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도전하려면 추미애, 조국, 국민의힘 이 세 번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요.
몇 번의 고비를 넘었습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네. 추 장관과 힘겨루기에서 결론이 났고 네. 어쨌든 거기서 추 장관이 이제 먼저 사퇴를 하면서 일단락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게 이제 재판 변수였는데 네.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재판은 아직 1심도 결론이 안 그렇죠. 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변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입을 잘 불 필요가 있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한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가 맞아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우호적 발언들을 아주 계속 호의적이에요. 쏟아내요. 별의 왜냐하면 순간 국민의힘 쪽의 후보로 들어와야만이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런 절박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4월 7일이면 그만둡니다.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5월 달에 전당대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당대표 후보들이. 따라서 차기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띠느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러 유력한 대권 후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어떻게든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안으려고 할 텐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삼지대에서 뭔가 세력을 약간 형성한 다음에 대등한 방식의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세력 대 세력 통합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제안까지. 새로운 제안을 드리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우호적인 건 사실. 자, 별의 시간이 올 것이다. 네. 별을 거의 잡은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네. 윤석열이 스타다. 이제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별의 별소리가 계속 네. 나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당권자 입장에서 네. 자, 내부에 대권 주자가 없으니 윤석열 전 총장 아주 좋은 인물인데 함께 합시다. 들어오시오가 아니라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해체모야 한다 이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윤 총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쪽으로 국민의힘과 빠이빠이 하고 윤석열 윤 총장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게 원래 모양새가 맞는 너무- 그림이에요. 몇 년 아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제3지대 빅텐트론을 주장했던 주창자 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어요. 예. 반기문 총장이 아니 있었고요. 좋은 집 놔두고 맨날 텐트만 치자고 하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는 있어요. 5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같은 건데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채워지지 못했던 결핍이 또 여기서 나타나. 제3지대 저는 중도 만약 빅텐트론.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밖에 나가서 윤 총장을 만약에 만든다면 네. 그거는 굉장히 실패로 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표님, 근데 이렇게 보는 청취자들도 많습니다. 심은정님도 김종인 검찰당의 비대위원장 노리는 거 아닐까요? 네네. 비대위원장 그랜드 슬럼 하고 싶어하는 근데 분이잖아요. 여기는 후보가 여럿이라 저는 아까 이제 박 대표의 말씀에 동의하는 건 네. 김종인 위원장 혼자 예를 들면 윤 전 총장과 손잡고 네. 뭔가 신당을 창당하는데 틀어지려고 하면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러면은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쪽으로 당연히 들어가서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사 반대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면 네. 국민의힘 쪽엔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를 받아들일 무지공산이 겁니다. 되죠. 오겠죠. 그러면 의원수가 100명이 넘는 정당이에요. 그래도 축소됐지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력이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 능력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입니다. 의문표가 붙어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 정책적 공방을 할 때 타격 꽤 입을 겁니다. 초반전에는. 그렇겠죠. 준비가 덜 돼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예를 들면 말펀치가 센데 그걸 당해낼 수 있을까? 능수능란하게. 저는 쉽지 않을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지대에 있다가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는 방안이 현실적 방안이지 독자 세력화 쪽으로 너무 오래 가고 거기에 뭐 김종인 막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누르겠다? 만약 이렇게 보인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 기간은 결사항전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오히려 많이 받을 겁니다. 윤석열 가능성이 총장 있겠죠. 쪽에서. 저는 그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제3지대 창당을 한다는 게 독자 노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M&A 전략을 노린 것이어서 네. 국민의힘을 흡수해버리자. 다만 문제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 똑같은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3명 있는 정당이잖아요. 의석이. 네. 그런데 지금 독자 후보로 나와서 단일화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명 있는 정당하고 1대1 단일화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응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인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지금 그전에는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 하면 굉장히 높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경선을 치르면서 오세훈으로 됐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로. 오세훈 후보는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탄력을 받았죠. 나경원 지지층을 많이 흡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의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대등한 정도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가 워낙 강해서 제3지대에서 승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과 통합이나 연대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판에서 3지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삼지대 굉장히 네. 어려운데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삼지대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대권 도전했잖아요. 윤 총장에게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 네. 이게 이제 자유통합당 시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예. 야권으로 넘어온다. 김정인 위원장이 네. 우리 사람이다, 야권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세 가지의 조건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죠. 탄핵의 강을 건너라요. 자, 탄핵 있죠.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네. 구속을 자, 시킨 사람이에요. 이 탄핵의 강을 윤 전 총장이 어떻게 건널까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못 건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주역 역할을 한 것은 네. 참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리 문재인 없죠. 정부를 겪어보니까 이게 네. 뭐 다 모든 정권이 비슷비슷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거 완전히 그런데-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발하는 세력은 국민의힘 당내 소수파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는. 결국은 네. 정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수모, 아픔,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의 정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한 60, 7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 70%는 그렇죠. 윤석열 총장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태극기 부대에서 맹렬하게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맞아요.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박시영 대표의 말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게 예. 1, 2, 3의 2가 대구고검에 갔는데 네. TK 보수의 심장부에 가서 감회가 특별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하고 권영진 시장이 화환을 주잖아요. 예. 대선 출정식의 장면이 거기서 완성이 돼요. 정치적인 상황 이미지가 자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 충청대방론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입장이 어떨까? 윤석열 카드 좋다 이거야. 그러나 무등을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안하거든. 검증 국면을 거치지 않았거든. 도덕성 문제, 정책 역량, 검증된 게 정체성. 없어요. 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엄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 물어볼게요. 네.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1년 전에 1등이 대선 탈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1년 전 대선 1등은 탈락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에 1위였죠. 네, 그러나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네. DJ 때는 또 달랐죠. 대역전으로. DJ 때는 박찬종이 앞서 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해찬 총재가 앞서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1년 지금 지지도와 그러니까 내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요. 검찰총장이 정치인화돼서 검찰의 옷을 공직의 옷을 벗자마자 대권 후보로 뛴다. 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와중에 야권 지지도에서 1위를 계속한다.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과거에 없었던 일을 21세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예, 그만큼 2017년 조기 대선 그 전에 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탄핵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아직도 여진이 있는 거예요. 혼란의 여진이. 그래서 우리가 겪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90년대 이랬다, 2000년대 초반에 이랬다는 건 지금 저는 패턴으로 보면 안 맞는다고 봐요.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지표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네. 유권자의 집단 욕망은 무엇인가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아니 참 근데 네. 최평론가님 평론가의 정석대로 정답을 말하셨는데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 그러니까 듣는 동안 이게 뭐 이게 딱 저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다 현재의 1등이 1년 후에 1등일 가능성이 네. 돌발 연수를 다 고민을 해봐도 네. 65%쯤 되는 것 같아요. 오, 자 박시영 확률이 높아요. 저는 좋다 던졌다 그러니까 최평. 예를 들면 지금 한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 지금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선을 먹을 확률은 별로 없다. 별로 네. 없다. 그러니까 한 적어도 2, 3% 이상은 지지율이 나와줘야 한다.
지금 한 4월 달까지 봐서 그런 재보선 사람은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8, 9명 되겠죠. 네. 그 정도 선에서 결국은 게임은 돌아간다. 게임은 될 것 같은데 절대 강자가 없는 이번 대선이에요. 대세론 같은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 결국 치열하게 경합을 할 건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두 분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죠. 네. 7073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이 각 사회 분야의 개혁을 원했다면 20대 대통령 될 분께는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기대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된 건 양극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998님께서 세 분 잘못 짚었어요. 두 분이 짚었는데 저는 아닌데 김종인 위원장 대권 후보 된다니까요. 얘기합니다. 그 그리고요. 얘기도 계속 나와요. 네, 김종인 대권 후보설 그리고 아이고 난 서운해요. 황교안 전 대표 정계복귀 시동 걸었다니까요. 왜 무시해? 기대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계시구나. 기대하고 네네.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래서 아까 퍼센트를 네. 퍼센트는 100도 없고 0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65%를 던졌는데 예? 여름이 되면 반반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다크호스가 나올 그래서 수도 저는 있어요. 65%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촉과 감인데 왜 내가 숫자를 얘기했지? 네. 말린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좀 몰아붙여가지고 네, 말렸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권에 대한 꿈 근데 꿈은 누구나 있는 건데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주자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혁신 드라이브를 해서 진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제대로 만들던가 뭔가 국민의힘을 탈바꿈 시켜냈어야 하는데 약간 신용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못 줬고 다만 이제 뭐 막말이라든가 이런 건 좀 많이 없어졌고 기강을 좀 장악한 건 있어요. 차분해졌죠. 그런데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뭔가 좀 컨텐츠를 보여준 게 국민의힘의 혁신 이것을 확실히 바꿔내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이렇게 당 밖에 있는 인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이제 높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방역에도 협조적이지가 않아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현 정부 그 이상의 무엇을 주장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방역도 더 강하게 하라. 그렇죠. 백신도 더 빨리 놔라. 예를 들면 아니, 경제도 그리고 더 풀어라. 그랬어야 당에서 되는데. 백신 같은 걸 너무 흔드는 발언들 같은 건 자중해라. 맞아요. 그렇게 할 때 아니다. 이런 걸 좀 꾸짖어 줘야죠. 도를 넘어선 발언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외부 인사도 한 명도 못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별의 시간이 이제 윤 전 그리고 총장이 갔다고 해버렸으니 예전 같으면 뭐 40대 깜짝 인사를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투입할 것처럼 경제청으로 경제계 인사를 그러나 음악 지금 나 뭐 이제 늘 가래요. 봤던 인사들 아닙니까? 나올 알겠어요. 가능성이 자, 시간이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